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최수영 시사평론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미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피해자 측 두 번째 기자회견 자세히 한번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영 평론가님, 네. 지금 일단 이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사건, 성추행 의혹, 지금 경찰에서 일단 네 갈래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크게 보면 네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네. 번째가 이제 강제추행, 그 업무상 지휘에 의한 추행, 그다음 통신 이용한 추행.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게 큰 이제 골격으로 이제 첫 사건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서울시 측이 강제추행을 방조한 게 있느냐, 네. 두 번째 수사가 되겠고, 세 번째가 이제 피해자 2차 가해에 관한 추가 고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한 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 사실 유출이 되었느냐에 대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이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각각의 조사로 가다 보면, 이른바 이 지류를 통해서 흘러가다 보면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류를 만날지도 않을까 싶어서 이 네 가지의 각각의 수사들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피해자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 바로 추가 증거들이 좀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증거를 더 공개할 계획이 있는가?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 등의 일부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증거를 더 공개하지 않는 이유, 일단은 증거들은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이나 사회에 알리지 않는 그쪽을 택했다라고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고 있지 못하느냐라는 어떤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런 실체적 관계를 피해자가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촉구를 한 상황에서 증거기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온당한 거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역까지 그걸 공개한다면 그게 또 피해자의 진위가 왜곡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하는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것을 외부에 이 제3자에게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과연 전달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증거를 왜 구체적으로 만인 앞에 공개하지 못하느냐라는 이유로 어떤 공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역시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못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승 의원님, 이 부분이 좀 인상이 깊어요.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또 그것대로, 안 말하면 안 말한 대로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는 이런 식의 이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우려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형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렇게 정치적 갈래에서의 어떤 보는 방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네. 사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네. 부분은 아마 김재련 변호사가 요요적절하게 잘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이 수면에 덮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알린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네.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갈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소송이 수사가 종료될 수밖에 없지만, 네. 그 외 나머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사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국민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피해자 측 변호인이죠. 김재련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소인의 신체적인 접촉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성적 괴롭힘이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인사 이동 시기마다 부소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상사, 인사 담당자에게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우리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 것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네. 김재련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어떤 판례를 얘기하는데 이번 사건이랑 좀 비슷한가 보죠? 예,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 예, 예. 1심과 2심은 이제 엇갈리게 뭐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던 건데요. 네네. 이제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여 직원이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어떤 음란한 이야기를 듣고 뭐 부적절한 영상 같은 거를 제공받고 했지만 그 당시에 하급심에서는 이게 위계 서열화 조직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완화된 조직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 예. 규모가 적고 굉장히 서열화된 조직이 아니었고 그 여성이 문제 제기를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시를 했는데 이 부분을 대법원이 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판결을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 이 취지는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수반이 돼야 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위계 질서하에서 여성이 어떤 피해가 발생해도 묵인할 수밖에 그것을 수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함부로 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립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네. 보면요, 피해자가요, 부서 이동을 요청하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게 알렸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주장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돌아온 말은 뭐 당신이 예뻐서 그랬겠지 라든지 특히 저는 이 부분 인사 이동을 원하면 시장의 허락을 받아라 이 부분은 시장으로부터 당했다는 부분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는 사실은 좌절감을 더 주는 말 아닐까요? 그렇죠. 본인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고통을 준 당사자가 허락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어떤 심정을 느꼈겠어요? 그야말로 절의 고도에 처해 있는 그런 외로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던 그러니까 이 서울시청의 네. 어떤 이 성추행이나 뭐 성폭력 예방 매뉴얼 이런 건 다 어디로 갔고 그렇게 기구 젠더 특보 젠더에 관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았는데 그건 다 어디로 갔으며 그때 뭘 했으며 그리고 비서실 직원들이 이렇게 4년간 17명 그러니까 4년간 20명이죠. 그러니까 직장 전에 비서실에 있을 때 17명 후에 13명에게 얘기했는데 돌아온 답은 일관되게 난 모르겠다.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텔레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여줬음에도 그럼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현장,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보여줬는데 다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작동하지 않고 침묵의 카르텔 안에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우리가 책임 방조라든가 그야말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승 의원님, 이 부분 중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30년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말로 뭔가 다독이는 듯한 이런 발언, 그 윗상사들이 하기에는 이 어려움을 얼마나 외면당했을지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죠. 30년 동안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고통을 참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상사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형법적으로 방조라는 것은 보증인적주의, 그걸 막아야 될 어떤 의무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막지 않고 부작위로 내버려 두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어떤 성추행이 일어나는 사실을 쉽게 만들어준 자기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일을 요청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그 인사 담당자라든가 고충 처리 담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없애야 되는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건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분명히 성립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역시 경찰이 지금 부작위 방조를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보증인적 주의까지 고려하셔가지고 만약에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사실 이런 답변이 이제 직장 동료들한테 돌아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 피해자는 고충을 겪고 동료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게
뭐 서울시 관계자들은 박원순 시장은 그런 일을 절대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완전 구조적으로 골마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피해자한테 피해 회복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일례로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이 성 이슈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어쨌든 거론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도 관련 매뉴얼이 있는데 이런 성 관련 희롱, 뭐 추행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 외부 인사들로 이 사안을 들여다보도록 객관적으로 해결하도록 매뉴얼은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그 보고 대상자가 서울시장으로 돼 있는 등 이 입법적인 어떤 이 마련하는데 공백이 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하나의 일례에서도 또 확인할 수 있듯이 사실상 이 조직 안에서 이 추행을 아마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제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이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인사 담당자 내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묵인하도록 방치했다면 이게 또 형사적으로 문제도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자막으로도 보이다시피 피해자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을 유지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였다. 그래서 아무리 호소를 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겠죠. 네, 그런데 이런 피해 사실을요, 한두 명한테 이야기하고 말았던 게 아닙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는데 피해자가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부서 이동을 하기 전에 17명, 부서 이동을 한 후에 3명,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직급이 당연히 피해자보다는 높은 직급,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인사 담당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에 3명, 다 합치면 20명인데 20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말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벽에다 대고 얘기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주변 동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어떤 정말 발생한 고통에 대해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도와주지도 않고 특히나 인사 담당자가 이런 고충조차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는 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사 담당이라는 게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들어서 그것을 적절하게 재배치하고 재순환하고 건의하는 게 주요 일일 텐데 그런 일들을 전혀 방기했다는 것은 그래서 서울시 조사를 맡기면 안 된다는 이유들이 이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냐. 그러니까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불찰이고 알고도 무게했다면 책임이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다 잘못이 있는 사람은 알아도 책임이고 몰라도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맡기고 이렇게 해결을 맡겼다는 거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는 20명이란 정말 그 숫자에 정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네. 이게 이동전이 17명한테 얘기했으면 이게 말로 돌아도 다 돌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추가적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나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승 의원님. 네. 사실 지금 이 피해자가 호소를 했다고 그랬을 때 호소 그 대상으로 제일 많이 거론된 게 보면 인사 담당자예요. 이 인사 담당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조직에서는 당연히 고충 이제 상담을 하는 상담사가 있고 네. 그 상담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면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내가 당연히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건 기본적인 원칙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이죠. 당연히 그런 걸 통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부서에서 이제 배제시키는 그 조치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서울시에서 뭔가 설명을 해줘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의 논점이 사그러들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호소 중에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정말 서울시는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네, 변호사님. 그래서 결국 오늘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내용을 봤더니 이 서울시의 민간합동조사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조사를 요구를 했더라고요. 네. 인권에서는 좀 진상규명이 될까요? 아무래도 한계는 조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권이라는 곳이 어쨌든 수사권,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수사기관이 이걸 핸들을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낮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 측에서는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뭐 네. 서울시가 뭐 본인들의
본인들이 관여하지 않고 외부의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이 형식에는 본인들이 응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제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강제 수사가 사실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이라는 제3의 기관 그리고 중립적이고 인권을 좀 그 최우선적인 이슈로 들여다보는 그런 기관에 본인들의 어떤 사태를 좀 들여다봐 줄 것을 촉구한 걸로 보입니다. 네, 피해자 측의 오늘 2차 기자회견 내용 짚어보고 있습니다. 고소 과정에 대한 새로운 얘기들이 앞으로도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